저기 군단장이 도망친다. 오늘은 한국사 최악의 전투라고 일컬어지는 3대 전투를 알아볼 겁니다. 얼마나 최악이고 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아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알아볼 탑3는 칠천량 전투로도 불리는 칠천량 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초석을 깔아준 원균의 전투가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1596년 9월 임진왜란 중 일본은 명나라와 패배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반도 절반의 할양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고, 화의가 결렬되자 1597년 1월 조선이 명나라와의 교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조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정유년 왜구가 다시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의 정유재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저번 임진왜란 때 조선 침범의 실패 원인이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먼저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전라도를 지키던 장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일본은 조선 수군과 이순신 장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바로 수군 병력의 증강, 군선 건조, 조선 수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개발,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부산 외영 방화 사건과 함께 명령 불복종 등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의심을 끌어올리는 반관계로 인해 1597년 2월 선조는 이순신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하옥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원균을 새로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원하는 밑그림은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수군을 공격하면 되겠죠.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부산 근해로 유인해 섬멸하려고 일본의 이중첩자인 요시라를 시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1597년 정유재란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권유를 통해 원균에게 일본군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그러나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자신이 과거 전라병사로 근무하면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수군이 부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육군과 협력해서 적의 함대가 수군을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수륙 합동작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균의 주장은 도원수 권율이나 비변사가 용납하지 않았고, 오직 출전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권율과 원균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직책 낮은 사람은 까람 까야죠. 그렇게 원균은 6월 18일 1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가덕도 앞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안골포 해전입니다. 이때부터 작전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칠천량 해전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원균은 한산도를 출발해 6월 19일 안골포와 가덕도 등지에서 소규모 해전을 치렀으나, 안골포에서 일본 군선 2척을 빼앗은 것 이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보성군수, 안홍국 등을 잃은 채 부산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권율은 원균을 사천까지 호출해서 곤장을 치면서 꾸짖고 재출전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조선 수군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7월 4일 부산으로 가는 두 번째 출격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선 수군이 한산도를 출발해 칠천량, 옥포, 다대포를 거쳐 계속 동진하는 동안 의외로 병력이 많은 일본 수군이 계속해서 후퇴를 합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았다고 오판한 원균은 왜군을 맹렬하게 추격했고, 부산포 앞바다 저도 인근 해상쯤에 갑자기 왜군이 돌연 조선 수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삼도수군은 저령도 외양해전에서 격군이 지쳐 추진력을 잃은 일부 판옥선이 전투력과 기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해 떠내려가 왜군에 노획당하거나 격파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다 일본군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부산포 인근까지 데려와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계속 밀리는 척 빠졌던 거죠. 유성룡은 이러한 저령도 외양해전에 대해 왜적들은 우리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우리 배 가까이 왔다가 갑자기 배회하면서 피하여 가기만 하고 교전하지 않았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초전에서 패퇴한 원균의 함대는 7월 9일 가덕도를 떠나 칠천량에 도착했고 원균의 승첩보고를 기다리던 권율은 패전급보를 받자마자 7월 11일 원균을 고성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원균은 물러나와 거제 칠천도에 도착했는데 권율이 고성에 있다가 원균이 아무런 전과도 올리지 못했다며 격서를 보내 원균을 불러와서 곤장을 치고 다시 나가 싸우라고 독촉했다. 원균은 군중으로 돌아오자 더욱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취해 누웠는데 여러 장수들이 원균을 보고 군사일을 의논하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회피하다가 곤장을 맞고 마지못해 출전한 원균은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곤장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원균은 술 퍼마시고 아예 들어 누워버렸고 제장들은 원균과 이동계획, 방어계획 등을 의논하지도 못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얼굴조차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원균이 드러누워 있을 때 적은 척후산, 정찰병의 밀정 등을 보내어 삼도수군의 동태를 정찰했고 적선 천여 척을 외줄포를 공격하는데 약 2시간 거리에 집결시켜둡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경상우수사 배설은 안전지역으로 후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곤장 맞은 원균이 7월 14일 조선수군 함대 전체를 이끌고 한산도에 총 집결시켜 본격적인 칠천량 해전이 시작됩니다. 원균의 함대는 새벽에 출항해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와 교전을 시도했으나 일본 함대는 이번에도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다가 회피하는 전술을 보여주며 원균 함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참 운이 좋지 않게 조선수군이 거센 풍랑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함대 일부가 표류하여 흩어지게 되었고 정박지에 도착한 함대의 전 병력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피곤에 쩔어버리게 됩니다. 지쳐버린 원균의 함대는 물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가덕도에 상륙했으나 매복하고 있던 일본 육군의 공격을 받고 400여 명의 수군이 전부 다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균은 15일 아침 비가 내려 기상이 좋지 않았으나 풍랑을 무릅쓰고 칠천량까지 이동합니다. 칠천량은 거제도랑 칠천도 사이에 있는 바다로 임진왜란 초기부터 우리 함대가 자주 정박하던 곳이며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균의 함대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 함대는 이날 밤에 출동해서 칠천량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군은 준비한 전략대로 조선 함대를 습격하기 위해 수백 척을 동원하여 포위를 마친 뒤 16일 새벽 4시쯤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틀이나 계속된 악천후 속의 항해 때문에 피로와 갈증에 지쳤던 조선 함대는 전투의 기본 원칙인 정찰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일본 함대의 접근과 포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습격을 당했고 우리나라 전선 한 척을 일본 군선 여러 척이 포위한 뒤에 병력이 우리 배로 뛰어들어 육박전을 벌이는 전형적인 일본식 포위 협격 전술과 등선 백병전 같은 전술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후 원균 함대 일부와 일본 함대의 격전이 펼쳐져서 양측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원균 함대는 일본 수군의 전면적인 습격을 견디지 못하고 통제불능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시작된 전투는 오전 8시경 칠천량 남단 부근에서 탈출하려는 원균의 함대와 이를 막는 일본 함대 간의 격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원균의 함대는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탈출을 했는데 한쪽 병력은 진해만 쪽으로 향했고 다른 한쪽은 거제도 해안을 타고 서남쪽 한산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조선수군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과 싸우면서 한산도로 후퇴하기 위해 견내량이라는 곳에 거제도 서쪽까지 갔으나 그곳은 이미 일본군에 의해 봉쇄되었고 이를 돌파하지 못한 조선수군은 뱃머리를 다시 돌려서 적진포로 향했지만 이곳 역시 일본군이 상륙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방에 위치한 춘원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삼도수군의 주력은 고성 땅인 춘원포까지 후퇴하여 그곳에서 전멸하게 되죠. 통제사 원균도 부하들이 항전하는 모습을 보다가 한산도로 돌아가는 길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주하라 라는 명을 내린 뒤 사실상 수군을 포기한 채 도망을 가던 중 육지에서 일본군에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1597년 7월에 치러진 칠천량 해전은 7년 동안의 임진왜란 중 조선 수군이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의 참패를 당한 해전이며 임진왜란, 정유재란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한 해전입니다. 이때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을 비롯해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최호 등 수군 지휘부가 모두 전사하고 출전한 전선 중에 경상우수사 배설의 판옥선 12척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본 함대에 파괴되거나 탈취당하는 등의 참패로 끝이 납니다. 이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13대 133회의 신화를 쓴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휘하에 이뤄진 전투가 없었다면 아마 조선 수군은 지휘관이고 전선이고 아무것도 없이 전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칠천량의 패전은 조선, 일본, 명나라 3개국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일본 수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선 수군에 당했던 패배를 모두 서륙하는 쾌거였으며 이는 일본 수군 장수들이 칠천량 해전에서만 조선 수군 160여 척을 탈취하거나 불태우고 연안마다 남겨진 전선을 소각하였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이 패함으로써 해상에서 일본 수군을 막는 울타리가 없어지자 본토가 위협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수군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고 조선은 남해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됐고 백성들은 일본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충청, 경상, 전라, 삼도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선조는 결국 백의종군하고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균의 패배에 대해 선조는 원균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 이산해 윤두수가 그렇게 시킨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균 한 사람에게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데 선조가 오해하고 있나 봅니다. 이 전제권자인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기 위해 열과성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왕인데다 전쟁 중에 몽진까지 했으니 민심도 잃고 찔리는 게 많았을 테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순신을 깎아내려야만 원균의 대죄를 덮어줄 수 있고 원균의 대죄를 덮어주어야만 삼도수군을 전멸시킨 원흉인 자신의 죄를 얼버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칠천량 해전의 책임은 보는 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책임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으나 전제권자인 선조, 수륙작전을 총지휘했던 도원수 권율, 칠천량 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원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윗대가리들이 똥을 싼 결과 조선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코베기 전쟁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이 이렇게 오래간 것은 전라도민의 조직적인 반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전라도로 진격하여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충청도, 경기도와 그 밖의도는 알아서 평정하라 라며 그 전과 보고용으로 사람의 귀는 둘이고 코는 하나다. 죽인 조선 사람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서 보내라. 병사 한 명당 코 한 대씩 수량이 찬 후에야 생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며 사람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 임진년에는 주로 조선인들의 귀를 잘랐는데 코를 자르기 시작한 것은 정유재란 때이며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적병은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모두 코를 베어 위세를 보였다 라고 적기도 했고 왜군의 포로가 되었던 강항이 기록한 간양록에 보면 히데요시는 외장들에게 머리 대신 코를 베어오게 하였으므로 왜군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보기만 하면 죽이고 그 코를 베어 소금에 담아서 보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조선인들의 코를 가져오라며 할당량을 정해주었고 전과를 올리기 위해 일본인들은 민간인까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한 교수의 저서에서는 일본의 전국시대 전란 중에도 코베기는 행해지고 있었다. 전투 시에 상대편의 대장을 베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장의 머리가 꼭 필요했으나 병졸의 경우에는 머리를 들고 가기에는 무거웠기에 코를 베어 수급의 수를 증명했다. 이 경우에는 코와 윗입술까지 콧수염이 붙은 채로 베어서 성별, 연령 등을 알 수 있게 해야만 했다.
코를 벤다고 하는 것은 입술을 붙여서 도려내는 것으로 코만 도려내어서는 위에 수염이 붙어있지 않기에 여자의 목인지 남자의 목인지 알 수 없다. 남자의 목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당시 조선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죽였기 때문에 성별 확인을 위해 윗입술부터 코까지 잘랐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도의 남원성과 충청도 지역에 침공한 왜군들은 앞다투어 무고한 백성들을 죽여 목을 자르고 코베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막 나갔느냐 하면 금줄 있죠. 아이를 낳았다는 그 금줄이 달린 집까지 들어가서 산모와 갓난아기의 코까지 베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금과 석회, 식초에 절인 코와 귀는 항아리에 담겨져 오사카로 실려갔고 최종적으로는 교토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코의 개수를 확인하고 무사들에게 상을 내렸으니 양민을 많이 학살할수록 많은 보상을 받았고 일본 병사들은 자신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 산 사람의 코까지 베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베어간 코는 코 360개를 받아 코 수집관에게 인도하였음, 죽인 사람의 코 1040개를 확실히 인수하였음 이라는 코 영수증까지 존재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코와 귀를 담은 항아리가 무려 1000여 개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희생된 조선 군민의 수는 약 12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요토미는 종전 1년쯤에 그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코 무덤을 만들어 놓았고 그 위에는 조선인들의 원혼을 누르기 위해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는데 시간이 지난 뒤 그 자리에는 오륜석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도 교토에 가면 이 코 무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귀 무덤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코 무덤입니다. 일본에서도 원래 코 무덤으로 불렸으나 에도 시대 초기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그 명칭이 지나치게 야만적이라고 하여 귀 무덤으로 부르자고 한 뒤부터 귀 무덤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베기 전쟁은 정유재란 1597년 8월 이후부터 왜군이 철수했던 이듬해 1598년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무덤이나 코무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상기시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라는 말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알려줄 때 애비 혹은 이비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애비는 코와 귀를 뜻하는 한자어 이비에서 나왔고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겁을 주며 애비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사 최악의 전투라고 불렸던 칠천량 전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전투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바로 쌍령 전투입니다. 정유재란을 겪고 오래 지나지 않은 1636년 1월 인조의 정비인 인열왕후가 사망합니다. 인열왕후를 조문하기 위해 후금에서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일이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인열왕후의 조문을 온 것 같아 보이는 후금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새로 즉위한 태종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를 알리고 조선의 동의를 얻으며 형제의 맹약을 군신의 의로 계약하고 조공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후금은 남아있던 몽골 세력까지 전부 굴복시키고 무너져가던 명나라보다 중국 대륙의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었는데 조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죠. 조선은 무너져가는 명나라와의 대의를 내세워 국서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후금의 사신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쯤 인조는 후금과 명나라를 저울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하는 일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려면 왕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정원군 추승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그렇게 되면 정통성은 모르겠고 왕통으로 따졌을 때 아버지 정원군과 인조는 형제가 되는 계족부가 됩니다. 때문에 신하들은 격렬하게 이를 반대했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평소에 강하게 주장하지 않던 인조답지 않게 과거 성종의 아버지 덕종의 기록까지 언급하면서 정원군의 추승을 밀어붙입니다.
이쯤 되면 신하들도 아유 그러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어딥니까? 내 말 들을 거 아니면 차라리 도끼로 내 목을 쳐라! 라면서 도끼 들고 지부상소 올리는 와일드 조선입니다. 전하, 덕종은 왕세자 출신이었고 정원군은 그냥 왕자였습니다. 갖다 댈 걸 갖다 대셔야죠. 통촉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신하들은 계속 말리고 인조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즉위 직후부터 10년 동안을 추숙 문제로 싸워댔고 실록에 이것이 기록된 것만 14번에 달합니다. 결국 1635년 인조는 원종이 된 정원군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인 1636년 12월 홍타이지는 직접 청나라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12월 1일 청나라 수도 심양에서 출발해 그중 기동성이 좋은 기병대만 먼저 보내서 9일에 압록강을 도하하고 단 열흘 만에 파주까지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후금이 임진왜란 때 일본처럼 쳐들어와서 성을 정복해 후방에서 올 공격을 막으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한양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청군은 빠른 기마병이 주 전술이었고 산성이고 뭐고 미친 듯이 달려서 일단 한양 털고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청군이 파주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조는 놀라서 시체가 실려나가는 문인 광희문으로 빠져나가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으나 이미 청군은 인조가 전쟁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강화도로 피신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인조실록 12월 15일 기록. 산길이 얼어 왕이 말에서 내려 걸었으나 끝내 강화도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산성으로 되돌아왔다. 에서도 알 수 있듯 달아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갇히게 됩니다. 남한산성에는 13,000여 명의 병사들이 있었으나 청해 군대가 아주 빽빽하게 성을 포위하자 한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러조차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고립됩니다. 임시 피난지로 선택했던 남한산성인 만큼 고립이 길어지자 모든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사람과 짐승이 모두 굶주려 말과 소가 죽었으며 살아있는 것들은 굶주림이 심하여 서로 그 꼬리를 뜯어먹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먹을 게 부족한데 입을 건 충분하겠습니까? 12월 그 추운 날 남한산성에서 군사들은 방한복 대신 빈 가마니를 쓰고 버티다가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얼어 죽었으며 왕인 인조조차 침구가 없어서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남한산성의 쭈구리가 되어 고립된 인조를 구하려고 드디어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이 급히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두 번째 최악의 전투인 쌍령 전투가 시작됩니다. 1637년 1월 3일 4만의 조선군을 이끌고 온 허완과 민영의 부대는 남한산성에서 약 15km 떨어진 오늘날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일대에 크고 작은 두 개의 고개가 있는 쌍령고개 양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민영은 높은 오른편 산등성에 진을 치고 허완은 왼편 낮은 곳에 진을 친 뒤 정예 포수를 선발하여 중앙에 배치해 지휘부를 호위하게 한 뒤에 나무 울타리를 세워놓고 중등과 하등 포수는 밖에 몰아놓은 채 청병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에 남한산성 인근에 주둔하던 6천여 명의 청군은 곤지암 일대를 점령하고 조선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기마병 33명을 보냈다가 허완의 부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물론 정찰병이 30여 명이고 지원군을 공격하러 온 청군의 기마부대는 약 3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4만 명 대 300명입니다. 133대 1이에요. 4만 명이 돌아가면서 300명 딱밤을 때려도 뚝배기가 깨질 만큼의 전력 차이였던 데다가 당시 조선군에는 임진왜란 때보다 더 개량된 화승총으로 무장한 다수의 조총 부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군이 사정권에 진입했을 때 사격을 하면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이때 조선군에 지급된 하양은 두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냥이면 약 10발 정도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양이고 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시 아주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군사들에게 많은 양의 탄약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두냥이라는 탄약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뭐 반으로 나뉜 2만 명이 10발씩 쏜다고 하면은 20만 발을 쏠 수 있으니까 300여 명의 적을 소탕하기에도 아주 충분해 보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조선군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청군은 압도적인 수위를 가진 조선군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청군은 먼저 허완의 왼편 진영을 공격했는데 연려실기술에는 청군 선봉 33명이 나무 방패를 들고 남산 상봉에서부터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줄줄이 공격해왔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조선군은 겁에 질려서 소총수들이 총을 막 난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발포에 준비해온 탄약을 전부 다 소진해버렸고 순식간에 탄약 재보급을 요청하는 병사들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군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조선군의 목책을 넘어 급습하였고 이에 놀란 허완의 군대는 탄약을 다 써버린 조총을 내다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한편 오른쪽 산등성이에 진을 친 민영의 부대는 청나라 기병이 공격하자 초기에는 침착하게 조총 사격으로 대응했지만 민영의 부대 역시 과도하게 화약을 소진하게 되었고 화약의 재분배를 서두르다가 진영 한가운데에 모아놓은 화약이 조총의 화승 불꽃에 닿아서 대폭발을 일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측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한 병사가 원한을 품고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멀리서 막 총 쏘고 난리를 치더니 탄약이 부족해서 분배받는다고 허둥지둥하다가 진영 다 무너지고 도망가버리고 다른 쪽에서는 몇 발 막 쏘더니 탄약 모아놓은 진영 한가운데서 폭발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개판이에요. 자, 그러자 청나라 8기병 300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총공격했고 조선군의 선두 진영을 전부 뭉개버립니다.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총을 내다버리고 도주하다가 경사진 곳에서 서로 도망치려고 몰리는 바람에 밟혀 죽거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민영은 군사가 패하자 군관과 하졸이 부축해 말에 태웠으나 이를 뿌리치고 끝내 도망치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인조 때 남한갑이 쓴 병자 남한일기에 보면 당시의 처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도망가다 계곡에 사람이 쓰러져 쌓이면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그 시체가 언덕처럼 쌓였다. 그리고 남급이 쓴 병자일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은 목책에 도달했으나 목책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 뒤로 계속 시체가 쌓였고 또 목책을 넘더라도 목책 밖이 험준에 추락해서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희대의 압사 사건으로 경상 좌병사 허완도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3번이나 말에서 떨어진 끝에 아군에 깔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나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비변사라고도 불리는 기관인 비국이 아뢰기를 허완이 쌍령의 싸움에서 군사가 패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당초에 경상감사의 징계에 행방불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상하는 은전을 민영에게만 내렸습니다. 지금 본도에서 조사해 아랫말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민영의 예에 따라 포상하고 추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 허완은 진짜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연려실기술에는 허완에 대한 기록이 허완은 나이가 많고 겁에 질려서 사람을 대하면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은 그가 반드시 패배할 것을 알았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허완은 인조반정의 주체들과의 인맥으로 요직을 맡았다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를 보고 장숙감이다 하여 특별 대우를 했다는 말도 있는 만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쌍령 전투에서 동원된 조선군 4만 명에 대해서는 오류이거나 과장된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병사를 모아오는 속도가 당시 그렇게 많은 수의 병사를 그렇게나 빨리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사실 4만 명이 아니라 절반 정도의 숫자인 2만 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조선군의 숫자가 4만 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조선군의 형편없는 군사훈련과 수뇌부의 무능력이 만든 참사임은 부정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인조를 구하러 온 병력이 전부 사망하고 와해되자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에서 스스로 나와 항복하며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당시 인조가 통곡한 횟수는 12월 17일 하루 동안에만 4번 울었고 이후에도 4번 더 울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인조는 울면서 중국을 섬겨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루아침 원수인 오랑캐에 신첩이 됐다.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 반정을 일으켰는데 끝내 겨냥과 금수와 같은 결과가 됐다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최악의 전투인 쌍령 전투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더 최악일지 걱정되는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 바로 현리 전투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9개월 뒤인 3월 하순, 전선의 모양은 오늘날의 휴전선과 비슷하게 놓여집니다. 서쪽의 옹진반도를 버리는 대신 동쪽 땅을 조금 더 가져간 사선의 모양의 전선을 구축했는데, 미국에서는 맥아더가 전쟁의 확산을 주장하다가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해 휴전을 생각하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인들의 전쟁 지지도는 65%에 달했었으나 51년 2월에는 39%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미국인의 사망자 수는 2만을 넘었고 사상자 수가 8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전쟁에 자국병사가 희생당한다는 사실에 여론이 좋지 않았죠. 다만 정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를 조금 더 많이 빼앗아 보겠다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독을 들였던 곳은 50km만 내려가면 차지할 수 있었던 서울이었고, 중국은 대대적인 공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차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 수를 내며 패배했지만 중국의 병력은 충원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당시 미국은 특수부대가 적진 깊이 침투해 중공군의 동태를 파악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상하고 있었죠. 항공 정찰기로 더블 체크해도 확실히 중공군은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유엔군도 만반의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간 있었던 6개월간의 전투를 바탕으로 중공군의 꽹과리, 나팔 소리 등을 동반한 기습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며 장기전으로 유도하여 중공군의 전력을 약화시킬 구상을 했었죠. 방법은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었고, 리지웨이는 단계별로 참호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후퇴를 하더라도 바로 아래 라인까지만 후퇴해서 다음 반격을 준비하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4월 하순 중국의 5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일명 설마리 전투, 글로스터 고지 전투라고도 불립니다. 중공군은 57개 사단, 약 60몇 명의 대병력으로 전 전선을 통해 강력한 포격을 실시합니다. 춘천 방면에 있던 국군 1개의 사단, 약 10,000여 명의 병력을 향해 중공군 50,000여 명의 병력이 국군 뒤를 파고들어 그 길로 후방을 장악해 적의 보급을 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국군은 부대원 절반을 잃는 피해를 보고 후퇴해야 했고, 동시에 서울 방향으로 무려 20만 명의 중공군이 돌진하게 되죠. 5차 공세의 실제 목표는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서울로 달려드는 병력의 수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이 서울로 침공할 때 규모의 거의 4배에서 5배가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때문에 서울 전방을 지키던 국군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며 후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국군 1개 사단 주위에서 임진강을 지키던 파주, 설마리의 영국군 대대 700여 명이 미처 후퇴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에는 중공군이 포위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지휘부는 도저히 영국 부대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죠. 때문에 지평리 전투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국군에게 보급은 항공으로 해줄 테니 진지를 구축해 고립 방어전으로 나서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의사소통에서 빚어진 오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약 600~700명의 규모로 3만여 명에 달하는 중공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국인 대대장 제임스 칸 중령은 유엔 사령부에 We're in a bit of sticky situation 이라는, 우리는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건 영국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아무리 큰일이 나도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 sticky situation이라는 말이 영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건데 말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후퇴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존재하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듣는 여담이고,
어쨌든 이후 가막산을 배경으로 방어 전투와 후퇴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포위되어 대대장까지 소총수의 역할을 해야 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고, 이에 당시 영국 대대장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지휘하는 부대는 더 이상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를 우리가 계속 고수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영국군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딱히 방법도 없었기에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군의 필사적인 저항은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당초 전멸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상황에서 3일 동안이나 계속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소모전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탄약까지 전부 소진하여 더 이상 전투 지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점점 방어 구축선이 뚫리기 시작하자 미국 사령부는 탈출을 하든 항복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암담한 상황에서 결정의 순간 이 대대장은 자신과 부상병, 의무병과 군의관 등 50여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대원들을 탈출시키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적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부대원들을 탈출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이게 대대장 아이가. 이런 감동적인 눈물의 순간, 정말 영화처럼 수많은 중공군을 뚫고 650여 명이 기적처럼 탈출에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지만 어쨌든 700여 명의 소수 병력으로 3일이나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사수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적진 배후에서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빠르게 서울로 돌진하려던 중공군의 계획은 좌절되었고, 덕분에 전방에 있던 병력은 대부분 무사히 후퇴하며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마리 전투는 한국 전쟁에서 손꼽히는 전투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는 전투는 한국사 최악의 패배지 눈물겨운 감동의 영국군 스토리는 아니죠. 춘천을 뚫은 중공군은 유엔군의 전선을 두 동강 내려고 했지만 아까도 말했듯 여러 개의 방어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고, 춘천 이후에는 또 다른 방어 라인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급격한 후퇴는 없었고 중공군들의 계획도 어긋나기 시작하며 진격 속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최대 화력으로 중공군을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로 최대 화력이었냐 하면요, 단 24시간 동안 한 포병대대에서만 포탄을 무려 12,000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수병들은 이 포탄 한 발이 발사될 때마다 캐딜락 한 대가 날아간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한 포탄 한 발의 가격이 최고급 승용차 캐딜락 한 대의 값과 맞먹었기 때문이죠. 한 포병 대대에서만 12,000발이었으니까 다른 대대까지 합치면 수십만 대의 캐딜락이 날아갔겠죠. 하지만 미국은 역시 천조국의 나라죠. 미군의 포탄과 중공군의 목숨을 맞바꾸겠다라는 계획대로 미군의 미친 포탄 공세에 중공군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냅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공세는 평소처럼 꽹가리, 나팔, 와장창 하면서 쳐들어왔다가 금세 조용해졌던 것처럼 이번 역시 중공군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서울 방면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일단 철수한 뒤에 전략을 다시 수정해서 서울이 있는 서쪽을 노리는 대신 미국 사단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군 병사들이 배치된 강릉이 있는 동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또다시 공세를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2차 춘계 공세이자 6차 공세인 현리 전투입니다. 당시 동부전선은 서울이 있는 서쪽은 중요한 곳이니 미군이 지키고 동쪽에 한적한 곳은 한국군이 지켜라 라는 명령에 따라 국군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캐딜락 몇 대 맞더니 동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 제10군단 우측의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 국군 제3군단 예하의 3사단, 9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 제11사단을 공격 목표로 하여 강원도 인제 쪽에 중공군과 인민군을 투입해 공격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중공군 제20군, 제27군이 5월 16일 국군 제7사단이 지키던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16시 30분부터 중공군은 1시간에 걸쳐 강력한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했고 17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제7사단은 병력의 열세와 공격 준비 사격으로 인해 통신이 두절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단 2시간 반 만인 5월 16일 20시경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3군단의 좌측면이 열려버립니다. 지휘 통제 체제가 마비된 제7사단 사령부는 5월 16일 22일 이전까지 전방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미 제10군단 군단장은 5월 17일 1시경 제7사단장과 제5사단장을 현 방어 진지에서 철수하여 수색, 금곡, 청평, 홍천, 현리, 양양을 연하는 통제선인 일명 노네임선 일대로 방어선을 새로 조정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각 제7사단과 제5사단은 이미 조직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소부대 단위로 퇴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진 곳에 중공군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자, 하지만 모든 게 중공군의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았어요. 제3군단의 우측을 돌파하기로 했던 인민군 2군단이 국군 1군단의 저항에 막혀버렸고 홍천 방면에 미군을 공격하기로 했던 중공군들 역시 방어선을 뚫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3군단의 좌측을 뚫고 3군단의 퇴로를 막을 수 있는 길목을 막고 있던 7사단을 격파했기 때문에 중공군은 그 사이로 신속하게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자 국군 제3군단은 오마치 고개라는 곳에 수비 병력을 두어 이곳을 지키고자 했는데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이 오미제 고개 또는 오마치 고개라고도 불리는 곳은 인제와 홍천을 잇는 국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인데다 주변 고지들은 보통 표고 1000m를 넘고 가파른 계곡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기 힘든 지역입니다. 일단 이름 자체도 5마리의 말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오마치 고개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설명이 있는 만큼 험준하거니와 좁고 깊은 계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리는 전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 일대의 대부분은 좁고 깊은 계곡 형태의 산간 지형을 이루고 있어 다수의 병력이나 물자 등이 이동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바로 유일한 국군 제3군단과 9사단의 보급로이자 후퇴로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으나 제7사단의 방어선이었던 이곳은 미 제10군단의 지휘 아래 있었고 자기들의 보급로랑 후퇴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방어되었어야 할 요충지인 오마치고개에 병력을 남기고자 했던 국군 제3군단과 당시 미 10군은 서로 책임지역 경계로 지휘의 혼선을 겪다가 결국 제3군단의 병력이 빠지면서 오마치고개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마치 고개가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담당하고 있다. 너네는 빠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국군은 어쩔 수 없죠. 우리 경계 지역이 아니니까 지키긴 지켜야겠지만 미군이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빠져야죠. 근데 미군이 여기를 지키지 않았고 여기가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부지리로 중공군은 국군 제3군단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오마치 고개를 중공군 한 개의 중대가 8시간 만에 30km가 넘는 산중을 신속한 야간 행군으로 돌파하여 새벽 4시에 오마치 고개를 점령해버립니다. 제3군단 군단장 유재흥은 오마치 고개에 신경을 쓰면서도 실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적이 하룻밤 사이에 군 전선을 뚫고 30km나 되는 원거리를 주파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으며 적의 유격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옆 동네 방어선이 뚫려버리고 자신들의 보급로이자 후퇴로인 오마치 고개까지 막혀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제9사단장은 아직 공격은 없었지만 포위될 것을 우려해 부대에 후퇴 지시를 내렸고 9사단이 후퇴하자 3사단까지도 함께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단에서는 포위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현 진지를 고수하며 중공군의 보급이 떨어져 공격력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느냐 후퇴를 강행하느냐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사단들이 독단적으로 퇴각을 시작했던 겁니다. 1.4.5퇴 당시 구원을 기다리며 버틴 부대들이 괴멸당한 사례들 때문에 당시 국군 장병들은 중공군에 포위당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국군 병력은 방어보단 퇴각이지! 라고 하며 퇴로를 차단당한 국군은 현리라는 곳에 집결하기 시작하는데 3군단의 병력을 온전히 유지한 채 국군 제3사단과 9사단이 퇴각하고 뒤이어 7사단 예하연대, 인근 수도사단의 예하부대 등이 몰려오면서 후퇴해오는 부대들이 계속 고개의 좁은 분지에 집결을 하니까 갑자기 운집한 4만여 명의 국군 병력으로 인해 무전기 전파가 서로 간섭을 하게 됐고 설상가상 유선 통신망을 깊게 매설하지 않아서 전투 개시 전 중공군의 공격 준비 사격에 거의 끊어져 버려 지휘망도 엉망이 되어 현리는 거의 돛대기 시장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3군단장 유재흥 장군이 멋있게 연락기를 타고 촥 하고 나타나가지고 9사단과 3사단 사단장들과 작전회의를 하면서 오마치의 병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9사단은 30년대를 동원해 오마치를 일단 돌파하고 3사단이 18년대로 이를 지원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휘를 하면서 사단장을 안심시킵니다. 사실 거의 이때쯤 오마치 고개의 중공군도 한 개의 중대 병력이 아니라 두 개의 사단 규모의 병력이 충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직 국군에도 두 개의 사단이 건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죠. 자, 그렇게 차분하게 지휘를 마친 유재흥 장군은 다시 연락기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 와중에 현리에 모여있던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뭐 딱히 이렇다 할 작전도 없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마치까지 차단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떠나는 군단장의 헬기를 보면서 저기 군단장이 도망친다! 라면서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병사들 사이에서는 역시 오마치를 중공군이 포위하고 있는 게 맞아. 어쩐지 계속 여기 갇혀있는 게 이상했어. 라면서 웅성웅성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죠. 국군에서도 두 개의 사단이 병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고 군단장의 지휘도 있었으니까 이제 계획대로 잘 오마치 고개만 탈환한다면 아직 완전히 조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마치 고개 탈환을 준비하던 18연대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9사단장과 연락이 되지 않더니 30년대 병력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더니 현리에 있는 병력이 싹 다 도망치기 시작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30년대에서는 사단 후퇴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연대 본부와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보니까 연대 본부가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도망을 가야겠어요.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자 30년대의 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오마치 공격을 명령받아 작전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리 연락을 하려고 해도 무선 불통이 일어나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 본부를 찾으러 뚜벅뚜벅 가보니까 사단 본부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퇴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무선 불통과 장병들의 불안 등으로 인해 지휘체계가 붕괴되었고 조직적인 퇴각과 엄호도 없이 병사들의 개별 후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3사단장은 나름대로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무너진 지휘체계가 돌아오겠습니까? 부대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장비 파기 명령을 내리고 방태산을 우회해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병들에게 이미 무기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짐일 뿐이었고 3군단은 거의 모든 장비를 현리에 두고 퇴각해버립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3군단은 병력부터 장비까지 멀쩡했고 중공군이나 인민군이 현리에 공격을 가하지도 않았으며 군단장의 지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하지 못하고 현리에 있던 한국 육군 병력이 병사부터 장군까지 한순간에 부대 체계고 뭐고 패닉에 빠져서 방태산으로 도망치며 수만 명의 나고병이 생겼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이때 수많은 전사자와 포로가 생깁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제3군단 병력들은 방태산을 넘어 70km를 후퇴해 하진부리에 겨우 집결하게 되었는데 5월 20일 수습된 병력이 약 40% 정도에 달하고 장비는 30% 정도에 달해서 유엔군은 버려진 장비가 중공군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멀쩡한 현리에 폭격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후 유엔군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주둔한 미 3사단을 3일 동안 2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시켜 돌파구를 틀어막고 공산군에 미친 듯이 화력을 퍼부어서 대관령 방어에 성공했고, 이 반격 작전으로 공산군은 9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는 5월 공세를 종결시키고 기존의 전선에 가깝게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군단 사령부를 포함해 군단 내부의 각급 사단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하진부리 3군단에게 현 방어선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21일 또다시 3군단 병력이 퇴각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은 유재흥 장군을 소환해서 제3군단 해체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둘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유재흥 장군, 당신의 군단은 어디 있소? 라 묻자 유재흥 장군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벤플리트가 당신의 예하사단은 또 어디 있소? 모든 포와 수송 장비를 상실했소? 라 묻자 유재흥 장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3군단과 예하 2개의 사단이 모두 해체되고 육군 본부의 작전권도 박탈당한 채 5월 공세 또는 춘계 2차 공세라 이름 붙여진 10일간의 전투는 끝이 나고, 이 전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현리 전투가 오늘 한국사 최악의 패전 1위로 꼽아본 현리 전투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사 최악의 3대 패전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저희 5주년을 함께 하다니,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네, 방송 소원이요. 전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방송하고 싶어요. 어그로 끌지 않고 얌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천둥이 엄청나게 녹고 있어요. 이제 불게요. 여러분 축하해줘서 고마워요.